네, 안녕하세요. 네, 민법 중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본강의 끝났고 중급 강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2회 독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중급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스피 조금 기본 강의 때는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웬만큼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피디 한번 조금 스피디하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35회 잡아놨는데 그거는 뭐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노트 나눠드렸는데 노트 1페이지 보시면 제가 뭐 강의 시작할 때 맨날 그려드린 그림인데. 근데 24년에 시험 나왔다, 23년 나왔다, 22년 나왔다, 21년 나왔다, 22년 나왔다 그러면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년에는 나왔는데 그 뒤로 안 나와. 그죠? 그 이전에도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매년 이제 그때만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매년 나온다. 그죠? 매년 출제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들은 좀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그 문제집에서 뭐 그냥 좀 지엽적으로 정리하다든지 그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노력을 쏟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뭐 이렇게 딱 건드려는 드렸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문집도 다 풀어드리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드려는 드렸는데 이제 중급 강의 목표는 이거를 좀 깊이, 이렇게, 그죠? 자기 걸로 이제 깊이 새겨가지고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풀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알아서는 문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00점이 우리가 이제 시험인데 한 7, 80점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80점 좀 너무 센가? 한 70점 정도까지는 그냥 출제자들이 그냥 맞춰라 이렇게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나 뭐 기본적인 판례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자들도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죠? 나머지 30점 정도에서 승부를 본단 말이죠, 출제자들도, 그죠? 그래서 요 문제들까지 이제 정확하게 맞춰내려면 그냥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급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보여드리고, 자, 그럼 이제 바로 진도 나가보시죠. 이제 15쪽 가시면 이제 민법 일반, 제1장 민법 일반입니다. 자, 민법의 돼 있는데, 뭐 시험이랑 무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 뭐다? 민법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집 나눠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조문집, 그거 국회가 제정한, 그죠? 국회가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민법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그다음에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국회가 이렇게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지 않은 거라도 민법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하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일단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정의하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거리 1번의 일반사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죠? 그래서 특별법이 뭐냐? 예컨대 이제 상인의 집단에만 적용된다 그러면 상법이죠, 그죠?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람이나, 그죠? 이런 집단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인데, 우리 민법은 이제 일반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하고 공법이 있는데, 공법은 이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면, 사법은 이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당연히 이제 사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총정리하면 이제 우리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그래서 일반사법이기만 하면 민법이라는 이름으로는 제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 민법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양거리 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여러분 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체설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실 뭐 주체설에다 다른 거 섞어갖고 절충설이 다수설이긴 한데 그냥 우리는 주체설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나 지자체다, 공공단체다. 그러면 이제 공법이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양거리에서 한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인데 이제 그래서 실체법은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들었지만 우리 자, 그러니까 갑의 을에게 뭐 매매계약 체결하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추면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권리가 있다, 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여기 실체법이라고 하면, 자, 그럼 이제 권리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다. 근데 안 준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집행법으로 넘어가야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절차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게 이제 실체법이고, 이제 그걸 실현하는 게 이제 절차법인데, 우리 민사법에서 이제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 중에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서 4번은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이건 둘 다 해당되죠. 그죠? 행위규범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행위규범이고, 재판규범은 법관이 이제 요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판규범이고. 되셨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행위규범이기도 하고, 재판규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개념 봤고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로마자 2번부터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입니다. 자, 이제 조문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시죠.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노트 1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뭐 민법에 의해 노트로 이렇게 뭐 필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민법의 법원 보시면 일단 1조가 얘기해 주는 거는 법원의 종류하고 적용 순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일단 종류는 법률, 관습법, 조리 이 세 가지다. 그죠? 그리고 적용 순서는 법률을 먼저 따르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 순서로 이제 정해진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노트에서 써놨지만 좀 이제 교재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우리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는 이제 바로 보셔도 알고, 우리 그 노트에 185조의 법률 써놨는데, 이 185조 물권법정주의 법률 있죠? 185조에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물권법정주의 규정할 때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1조의 법률은, 그러니까 이제 1조에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있고 185조에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185조의 법률은 명령, 규칙 등 포함하지 않는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교재 가보시죠. 의 보시면. 자, 이제 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뭐 지나가다 보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집 원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우리 법의 연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첫째 줄처럼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원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즉 민사에 관한 적용 법규를 말한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조에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률, 뭐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데, 이제 손가락 표시 써놨죠.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이제 1조의 법률과 의미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시면 1조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랬는데 하나씩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 법률이 나오죠. 이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명령, 규칙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명령은 주로 이제 정부 쪽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부가 이제 그 규칙을 행정부가 이제 그 규율을 만들면 이게 명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 뭐 대법원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국회 규칙, 뭐 대법원 규칙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가 뭐 규칙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 그래서 명령은 이제 행정부 쪽에서 규율하고, 규칙은 또 이제 대법원 규칙,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이제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민법의 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 조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만들죠, 조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1조의 법률에는 포함입니다. 근데 양가로서 한번 조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4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그 밑에 얘 두 개 이제 바로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민법 764조에 우리 불법행위 쪽에서 이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조문이 이제 문구가 있는데, 과연 그 문구 안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켜도 되냐 안 되냐, 그죠? 이런 게 문제될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사죄 광고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의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정해줬으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률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1조의 법률에는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이 된다. 그래서 헌재 결정까지도 이제 법원이 된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법률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죠? 대표적 예가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위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하죠.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나면서 이제, 이거 임대차가 지들끼리 30년 하겠다는데 뭐하러 막냐, 사적자치인데, 그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조문이 삭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임대차에서 최장 존속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죠? 그럼 계약자유 침해한 대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법원이 이렇게 실질적인 민법이 다 받고 이제 넘어가서 관습법 보시면 법률 관습법 조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관습법 보시면 양가리 1번 관습법의 성립 요건 이건 암기하고 계시죠?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꺽쇠 1번 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자, 이게 예컨대 강원도 지역에서 뭐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들끼리는 이게 자기들끼리 통일되는 규율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그게 거의 법적으로 취급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갔으면 이제 관행에 불과한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서 나중에 규범으로서의 그저 성질까지 얻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관습법으로 격상이 되죠. 그죠? 이런 걸 이제 법적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적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연되게 이른 것을 만들고 이게 관습법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관습법은 우리 법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조가 관습법도 이제 법원의 하나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추가되는 요건이 하나 생겼죠. 그죠? 이건 이제 소극적 요건인데. 자, 다음에 밑줄. 헌법을 최상위 규범을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꺽쇠 3번의 밑에 나오겠지만, 종중 구성원. 그죠? 우리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게 2005년인데 불과 20년, 그죠? 벌써 20년이 되긴 했네. 그래서 불과 2005년까지도 우리 종중은 성년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이 됐었어요. 관습법이 없고. 그런데 2005년에 이제 그 전원합의체 발령 판결 나오면서 이제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죠? 헌법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판례 나오면서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기본적 요건인데 이제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도 이제 하나 추가가 되었다. 그죠? 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꺽쇠 2번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럼 이제 관습법이 바뀌어야겠죠. 그죠? 다음 줄. 또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된 게 밑에 꺽쇠 3번에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랬다. 자, 그 다음에 2023년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관습법이 부정됐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내용이 사실 좀 그 가족법 쪽에 좀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냥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는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밑줄.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그러니까 협의가 있으면 협의가 우선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옛날 관습법에는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그죠? 남자, 그죠? 그래서 또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는 또 장손자, 이렇게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장녀가 주재자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관습법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것도 남녀 평등이 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굵은글씨 보시면,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범위는 더 이상 또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다음 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그냥 최근친의 연장자,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이제 연장자가 제사주자, 근친자 중에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자로 우선한다. 되셨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 더 나왔다. 어렵진 않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리 이번 관습법의 효력 보시면 이제 그 견해대립 있죠. 보충적 효력설과 이제 대등적 효력설이 있는데, 보충적 효력설은 성문법이 우선하고 관습법이 이제 보충적으로만 작용한다는 견해고, 변경적 효력설은 관습법이 새로 생기면 기존의 성문법을 변경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우리 판례는 아시다시피 보충적 효력설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충적 효력설 밑줄 보시면,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나, 넘어가서 변경적 효력설 보시면, 변경적 효력설의 근거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구성무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관습법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변경적 효력서는 관습법이 신법이니까 그게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요걸 근거로 이제 변경적 효력서를 주장하는데 우리 다수설 판례는 아직 보충적 효력설이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가정의례 준칙 13조다. 이게 성문법이죠. 그죠? 요거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서 민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제 보충적 효력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우리 17쪽 17쪽 맨 위에 둘째 줄 다시 보시면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보충적 효력서예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충적 효력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판례는 보충적 효력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쪽에 이제 방가로 2번 보시면 소급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노트 2쪽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노트 2쪽에 뭐 성립 요건이 뭐 3가지 적어드렸고, 이제 소급표는 이거 그래요. 자, 처음에 이제 관행이 이제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이게 관행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관행을 넘어서서 이제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제 뭐 법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규율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확인을 못 받았죠. 확인은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요? 법원을 통해서 이제 판결에 의해서 확인을 하죠. 이러한 이쪽에는 뭐 이런 관습법이 있다. 그래서 판결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확인을 받은 이후부터 비로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거냐? 아니면 소급해서 성립하는 거냐인데 소급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관습법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요건 다 충족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립은 이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은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판결은 이때 받았지만 그 소급해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이제 관습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판결을 얻은 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방가로 이번 소급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서 비로소 존재가 확인되지만 그 성립 시기는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판례가 확인된 관습인데, 이제는 이제 보면은 바로 아시죠. 명인방법, 그죠?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진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이런 관습법들이었죠. 그죠? 사실혼 관계는 뭐 이것도 관습법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가족법 얘기니까 이제 우리랑 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4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인데, 이제 뭐 사실인 관습의 근거 조문은 106조에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6조 한번 또 읽어보시면. 자, 조문집 106조 보십니다. 자, 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 규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 영역에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죠? 그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함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 조문이 사실인 관습, 뒤에 법자를 안 붙이고 관습, 사실인 관습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이 뭐가 다르냐? 자, 결국은 이제 법적 확신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 차이죠. 그죠? 법적 확신을 얻으면 이제 관습법이 되는 거고 법적 확신까지는 못 얻었으면 이제 관습에 그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읽어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 사회적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을 말한다. 사실은 관습은 사회 관행에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과 같으나 사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익이 있죠. 제일 중요한 실익은 이제 그 밑에 나온 판례인데,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이제 당사자 주장 입증 기다림이 없이 법원의 직권을 확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인 관습은 아직 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사자가 이제 존재를 주장을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변론주의다. 변하죠. 그죠? 그래서 관습법은 이제 직권주의, 사실인 관습은 변론주의. 그래서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 입증 안 해도 이제 법원이 당연히 이제 관습법 적용해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만약에 당사자 주장 입증 안 하면 법원이 판단을 안 해줘도 된다. 적용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죠? 이런 거 이제 직권주의, 변론주의라고 한다. 자, 그런데 4번 조리인데, 조리는 이제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뭐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견해 좀 애매하니까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이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래서 뭐 조리도 이제 법원에 포함된다 이러면 된다 그죠. 그래서 견해 대립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제 종중원이 되려면 성별의 구별은 없죠. 그래서 남녀 모두 종중원 되는데, 다만, 성년에는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이면 종중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이 된다. 그랬다. 자, 넘어가시고 5번, 판례의 법원성인데, 간단하게 정리하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성이 인정됐지만, 판례는 법원성 부정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제 법원성이 부정된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법원성 부정설이 통설적 견해다. 끝.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로마자 3법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우리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네, 우리 이제 근대, 프랑스 혁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대 부르주아. 자유주의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적자치 원칙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유에만 맡겨놨더니 강자 약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자는 맨날 이기고 약자는 맨날 깨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 복지국가가 되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평등이 이제 좀 강조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 자체에 일정한 제한이 생기게 되죠. 그죠? 네. 이런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이제 보시면. 그래서 1번 사적 자체 원칙이다. 양가로 1번 법률행위 자유가 이제 핵심이었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인데, 법률행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약이다 보니까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밑줄만 보시면. 계약은 자유인 동시에, 사회생활 유지 발전에 불가결한 의무들의 1차적인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지만 한 번 체결되면 약속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이제 밑에 로마법에서는 이게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는 법 원칙이 있었다. 그죠? 이게 팍타 서반다.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는 원칙이다. 뭐 이제 너무나 당연한 원칙 같지만, 그래서 계약이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건 자유지만 한 번 체결이 되면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정 해제권이나 약정 해제권이나 이런 해제권 유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해제를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이제 해지해버리고 이제 나 안 준다 이래버릴 수는 없다. 그죠? 그걸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근대 부르주아 국가에서 이제 하도 왕들이 맨날 부르주아 재산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소유자가 그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다음 주에 이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물권적 청권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뭐 중급이니까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실책임 원칙. 자, 그 조문 이제 조문만 보셔도 아시겠죠? 390조 채무불이행이고 750조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손해배상 청권의 양대 발생 축인데, 그죠? 손해배상 청권의 발생의 양대 축인데 이 둘 다 모두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과실 책임주의였다. 그죠? 이것도 맨날 왕이 부르주아 아무런 과실도 없는데 맨날 뭐 손해배상이란 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도 과실 책임주의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적 자치, 그 다음에 소유권 존중,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책임주의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여러분, 물론 아직도 그래도 기본이 이겁니다. 그죠? 우리 주는 이거고 이건 부차적으로 제한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은 밑줄 보시면 민법은 어떤 사람에게 그가 의욕하지 아니한 의무 기타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부담시키려면 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 같은 거 지우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이제 사적 자치 수정이 나오죠. 그래서 의 보시면 국가는 이제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평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적 자치 좀 제한을 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제적 강자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우리 뭐 약관규제법 보셨죠? 약관규제법 위반은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우리 이제 2번 공급이 한정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공법적으로 제한한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제 배웠죠. 그죠? 뭐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뭐 매매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사적 자치를 좀 제한하는 측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과실 책임에 대한 수정으로 특수한 영역에서 이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그죠?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위험 사회가 돼가니까 이제 위험 책임의 영역이 생기죠.
이제 위험 책임이라는 게 이제 무과실 책임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의 원칙, 사정의 변경 원칙 이런 것들이 사적 자치 원칙을 수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기들끼리 계약했는데 신의 측에 반해서 이제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의 측도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적 자치를 좀 제한, 수정하는 면이 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수정된 예를 보니까 이제 위험 책임 영역으로 넘어서 방가로 1번 무과실 책임 보시면, 자, 이제는 보시면 다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권 대리인 책임 135조 무과실 책임이었죠. 그죠? 2번 금전 채무 불이행 특직 무과실 책임이었죠. 그죠?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4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 얘네들 다 무과실 책임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여행 주최자 담보 책임도 이것도 이제 담보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이었다. 그 다음에 6번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점유자 책임은 중간 책임이었지만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한 위임인의 책임 688조 3안 기억나시죠? 그죠? 요게 사무관리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도 똑같이 이제 무과실 책임지죠. 그죠? 뭐 얘네들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셔도 또 다 보게 될 거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수진의 뭐 책임 697조도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법정 대리인 복임권 행사로 인한 본인에 대해 122조 이것도 이제 무과실 책임이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방금 이번 중간 책임 기억나시죠? 책임 문학장에 대한 감조적 책임이었고, 이제 사용자 책임 756조도 그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서 점유자는 이제 중간 책임 적었었고, 그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점유자는 1차 책임이고, 이제 중간 책임이었고, 소유자는 2차 책임이었지만 무과실 책임이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동물 점유자 보관자 이것도 뭐 이제 중간 책임이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양관에서 말한 각종 특별법에 이제 근거한 무과실 책임인데, 이건 이제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특별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과실 책임 쭉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제 다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과실 책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제2장 권리 의무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부터 나오는데, 이제 법률 관계는 호의 관계랑 구별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의 보시면. 법률 관계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권리가 생기든 의무가 생기든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밑쪽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호의 관계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만 예컨대 자동차에 호의 동승했다가 처음에는 호의 관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법률 관계로 이제 넘어가죠.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호의 관계랑 법률 관계 어떻게 구별하냐? 밑줄 보시면 이게 유상이면 무조건 법률 관계, 무상이면 무조건 호의 관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무상, 유상은 뭐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래서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가 이제 호의 관계와 법률 관계 구별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구별 기준은 뭐다? 법적 구속 의사가 있냐, 없냐. 무상이라도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법적 구속의 의사가 있냐,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로 하는 거고, 법적 구속의 의사가 어느는 없다, 그러면 이제 호의 관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호의 동승인데, 호의 동승으로 태워줬는데 사고가 났다고 책임을 다 물어버리면 조금 이제 가혹한 측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감경을 시켜주긴 하는데, 그걸 이제 호의 동승 감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호의 동승했다고 무조건 감경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가해자에게 일반 고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봐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이익을 경감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호의 동승 감경이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걸 무조건 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호의 동승 감경을 해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권리의 종류 가시면 이제 내용에 의한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 이제 뭐 제목만 보셔도 되겠죠? 방거리만 인격권. 넘어가서 이제 그 밑줄 보시면 이거 인격권도 절대권이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당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법인이나 특히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명예권 등의 인격권은 가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인은 생명권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인격권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좀 정리하시고. 자, 근데 이제 반가로 2번 재산권 보시면 이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런 게 이제 재산권이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다음 3번 가족권 있고 4번 사원권 있고.
우리 사원권 그랬는데 여러분 뭐 이제는 중급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원이라고 그래서 뭐 회사 다니는 회사원 이런 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갑을병이 으쌰으쌰해서 발기인이 돼갖고 법인 하나 만들면 이 갑을병 회사의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의 주인들을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사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법인의 주인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의결권도 가지고 뭐 소수사원권 5분의 1 이상이면 뭐 가지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의결권도 가지고 소수사원권도 가지고 이런 권리들이 있다고 이런 걸 사원권이라고 한다. 거기 이제 공익권, 자익권 구별인데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으로 분류하면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요 네 가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했던 건 양거리번 효력에 의한 분류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 또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 지배권, 절대권, 그 다음에 청구권, 그 다음에 형성권, 그 다음에 항변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과학 때 이제 물권법, 채권법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그죠? 방금 1번 지배권, 절대권 보시면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요거 이제 지배권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지배권은 당연히 물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권,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인격권 이런 것도 이제 지배권이고 절대권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배권에 대한 침해는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둘째 줄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절대권이라면 권리자가 모든 사람의 주장하는 권리다. 그런데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권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권은 절대권이고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상대권이고. 자, 그럼 이제 방금 이번 청구권 내려가 보시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그중 전형적인 권리가 채권인데 아시다시피 채권하고 청구권이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줄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채권 안에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급부를 수령해서 보유할 수 있는 뭐 급부 수령 권한, 뭐 보유 권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청구권이 그 채권적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청구권과 채권이 동의어는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음 줄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형성권 보시면 이거 이제 바로 표현이 나오죠. 형성권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하면 일방적 의사표시 요게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다. 우리 이제 뭐 많이 봤었죠. 그죠? 뭐 지상매수 청권, 형성권이다. 뭐 이렇게 이름은 청권이었는데 본질은 형성권이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그래서 다음 줄 형성권은 반드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왜?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시키니까 근거가 없이 형성권을 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있든 약정의 근거가 있든 근거가 있어야 형성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근거에 따라 나눠보면 가번.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제 나눠보면 이제 가번 보시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법률의 동의권, 뭐 취소권. 특히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게 취소권하고 해제해지권 이렇게 일방적인 그죠? 형성권이었죠. 그다음 상계권도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 권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즉 반드시 재판상에 행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대표적인 게 채권자 취소권이었다. 그죠? 그래서 혼인 취소권은 가족법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법률이나 약정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권리 변동시킬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형성권이다. 그다음 방어로 4번 항변권이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둘째 줄에 연기적 항변권과 셋째 줄에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동시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은 이제 연기적 항변권의 예였고 상속인의 한정 승인 항변은 이제 영구적 항변권의 예였다. 그죠? 또 이제 뭐 다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 이제 뭐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권리의 순위와 경합인데 이제 양가루 1번에 권리의 충돌이 나오고 이제 넘어가서 양가루 2번에 이제 권리의 경합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분류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노트 2쪽에 가보시면 일단 권리의 충돌은 2명 이상의 권리가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이중매매 사례죠. 갑이 X부동산을 을에게도 팔고 병에도 팝니다. 이제 제1매매, 제2매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1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죠. 앞으로 그냥 소위등 쓰면 소위등 청구권이에요. 가지고. 병도 갑에게 이제 소위등 청구권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죠? 줄여서 뭐 소위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X부동산을 하는데
얘도 달라고 그러고 얘도 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을의 소유권자득기 청구권하고 이제 병의 소유권자득기 청구권이 충돌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을 충돌이라고 부르고. 권리의 경합이라는 거는 갑과 을이 있는데, 뭐 예컨대 임대차였는데 임대차가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면 이 을이 임대인이야. 임대인 을은 임차인 갑에게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러면 일단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2년간 쓰고 또 이제 돌려주는 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권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권리의 경합이라는 거는 결국 한 명, 그죠? 동일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질 때, 이럴 때 이제 권리의 경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충돌하면 이제 권리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의 권리를 가지면 이제 경합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요 사례 이제 권리의 경합 사례여갖고, 을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둘 중 하나 선택하고 이러면 되는, 요게 이제 경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상황을 봤으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권리의 이제 충돌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그래서 23쪽에 양가 1번 권리 충돌과 순위 보시면, 반가 1번 권리의 충돌,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수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이걸 이제 충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충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 반가 2번. 물권에서는 어떻게 해결되냐? 순위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목은 보시면 채권에서는 이제 선행의 원칙이죠.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시간적 관계에 있어서 앞서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그래서 물권끼리 충돌하면 순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저당권자가 이제 갑이 이제 1순위 저당권 먼저 등기하고 그다음에 을이 나중에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그러면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이제 1순위자가 이제 우선하고 후순위자가 이제 뒤로 밀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둘째 줄 보시면 다만 제한 물권은 소유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예컨대 갑이 소유권 먼저 취득했는데 갑이 이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 소유권을 먼저 취득했지만 갑이 스스로 이제 저당권을 을에게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한 물권이 저당권이 우선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이제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물권은 순위의 원칙이다. 노트에 정리해 놨습니다. 노트 2쪽에 보시면 그래서 권리의 충돌은 일단 상이한 권리 주체에서 나오는 문제고 물권끼리 충돌할 때는 이제 동그라미 1번처럼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동그라미 2번 이제 제한 물권의 경우는 이제 제한 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그랬다. 자, 그다음에 교재 돌아와서 둘째 줄 채권에 있어서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행의 원칙이 지배한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요 예를 들어 드는 게 이제 채권의 충돌이잖아요. 소유권 저득기 청구권 이거 둘 다 채권인데, 그죠? 을이 분명히 소유권 저득기 청구권 먼저 취득했죠. 그렇다고 해서 을이 항상 우선해요? 아니죠. 먼저 요 소유권 이전 특기 채권 행사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행사한 사람이 이긴다는 의미에서 채권에서 이제 선행의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둘의 채권이 모두 이제 둘 다 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채권이 누가 우선한다 이런 건 없다. 그죠? 그래서 먼저 행사해서 등기를 먼저 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선행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넷째 줄 보시면 그래서 먼저 채권 행사한 자가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그죠? 이중매매 사례에서 그렇다. 그죠? 다만 밑에 파산의 경우는 아닌데 파산이나 뭐 배당 이럴 때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소유권 저득기 청구권이 아니라 이제 을도 갑에게 돈 뭐 1억 가지고 1억 채권 가지고 있고 병도 이제 갑에게 1억 채권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파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1대1로 나눠 가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파산이나 배당 이럴 때는 이제 평등의 원칙에 따라 뭐 가액 비례해서 가져간다든지. 그죠? 이런 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노트에도 채권끼리 충돌할 때는 동그라미 1번 선행의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2번 이제 파산의 경우 등에는 이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4쪽에 반가로 3번 보시면 이번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죠. 그죠? 그러면 누가 이겨? 당연히 물권이 이기죠. 그죠? 그래서 반가로 3번 보시면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는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한다. 다다음 줄 다만 채권도 등기 또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우리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예외가 된다. 되셨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원칙은 물권이 우선하는데 대항력을 갖추면 이제 물권과 이제 그때는 이제 순위로 대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트에 원칙은 물권이 우선한다 써놨지만 예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면 그때는 순위에 따른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 권리의 경합을 가보시면 자, 조금 전에 이제 경합 사례는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요거 하나 또 해볼게요. 자, 요건 이제 진짜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인데, 밑에 이제 사례를 보면, 이쪽이 국가고 이쪽이 갑인데, 공무원의 이제 불법행위에서 갑이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이제 그 사인이 손해를 입으면 우리 국가배상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갑이 국가에 대해서 이제 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국가배상법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근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국가배상법의 근거가. 그런데 불법행위 다음에 우리 민법상에도 이제 우리 민법 750조가 있잖아. 그래서 민법 750조에 따라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둘 다 생기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냐? 아니다. 왜? 민법은 일반법이고 국배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오로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생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경합이다 아니다? 경합처럼 보일 뿐 실제로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법규의 경합 또는 법조 경합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거는 권리의 경합 또는 청구권 경합 이렇게 표현한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읽어보시면 자, 방금 1번 권리의 경합. 권리의 경합이란 권리 자체는 여러 개가 발생하지만 그중 하나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배제되는 걸 이걸 권리의 경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제 반가로 2번 보시면 법규의 경합, 법조 경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예 하나의 권리 규정이 다른 권리 규정을 배제해서 원래부터 권리가 하나만 발생하는 이런 게 이제 법조 경합이다. 그래서 예가 나와있죠.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따라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의 손해를 입으면 이때는 국가배상법 규정의 민법 750조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조건만 생긴다. 이때는 권리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권리의 경합 위에 이제 청구권 경합 판례를 이제 보시면 판례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 대표적인 경합이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한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 조건이 경합해서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 조건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손해를 두 번 받으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뭐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 쓰죠.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목적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하는 배상청구의 불법을 원하는 배상청구는 청구를 하는 달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소송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민소법 가면 배울 거니까 소송물이라는 표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다른 청구권과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그죠? 이때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일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포함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되는데 불법행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불법행위는 되는데 채무불이행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 문구처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다음부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동일한 법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경합할 경우에 권리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손해배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에 대한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면책시켜줄게. 계약에서 이제 면책약관을 붙여놨다. 그죠? 그런 경우에 과연 이 면책약관이 채무불이행에는 당연히 면책약관 붙여놨으니까 이제 뭐 해당되면은 면책이 될 텐데 불법행위에도 적용이 될 것이냐? 이거 문제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명시적이나 요건 이제 예외죠. 바로 뛰어넘어 볼게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면책약관이 있을 때 다음 줄 굵은 것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상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럼 이제 중간에 보시면 예외가 있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계약상 면책약관 붙이면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야, 이거 불법행위도 적용된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약정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그런 약정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의 면책약관이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이제 뭐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뭐 이렇다 이래서 이제 예외를 많이 설정을 해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외가 이제 시험에 뭐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외 사항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권리 의무 이렇게 받고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제 로마자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민법상 통칙으로서 민법 2조 이제 읽어보시면. 신의 성실이다. 1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된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제 권리 남용은 따로 이제 2항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가보시면 25조. 의.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 어긋나거나 신뢰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제 판례도 이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해두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뭐 통칙의 규정이 있으니까 뭐 신의 측은 채권 관계뿐만 아니라 물권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다 적용이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민법에. 그래서 이제 민법 통칙 제일 앞에서 배우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신의 측의 기능 보시면 계약 내용의 결합 내지는 법규의 흥결을 보충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계약했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뭐 신의 측에서 뭐 보충을 해준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 이제 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이제 좀 강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약정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걸 그대로 이행을 시키면 뭔가 이제 좀 꺼림직하다. 그죠? 이럴 때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의 측을 개입시켜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신의 측의 정을 보시면 양갈 1번. 자, 이 신의 측을 남용하면, 그러니까 신의 측도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관의 자의적 법률 효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의 측의 적용은 개별적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되고 여의치 않을 때 이제 신의 측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일반적 조항으로의 도피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관도 그냥 신의 측 적용해서 해결해버리면 편하니까 뭐 틈만 나면 그냥 신의 측 뭐 이러면서 판결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적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일반적 조항으로의 도피를 방지한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원문 보시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식과 같은 일반 원칙에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법적 안정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위에 2번에 구체적 타당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거 이제 반대 표시해 놓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 원칙 중에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법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대립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이냐? 법적 안정성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왜냐? 이게 깨져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판례가 이랬다가, 이럴 때는 판례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버리면 국민들이 뭘 믿고 따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죠? 그 법적 안정성이죠.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너무 신의 측에 반한다? 이행을 안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체적 타당성이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은 어디까지나 이제 보충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의 측은 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조항으로 도피도 방지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계속 나오죠.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자, 여러분 이 판례 보시면 이제 바로 예외 판례 기억나시죠? 이제 백사조 할 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이제 알박기 사건에서, 그죠? 그래서 1억짜리 건물을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억 내놔라 이렇게. 그죠? 근데 사업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산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백사조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액해서 그럼 뭐 10억에 체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지만, 그죠?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보충적인 것이고 그런 게 구체적 타성생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구체적 타성.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것이고 원칙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냥 지들끼리 계약을 뭐 100억으로 했는데 법원이 나서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한다, 자기 마음대로 감축한다, 안 되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그죠? 나중에 이제 백사조 가면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액해서 이제 인정한 판례는 있긴 있었다. 그죠? 예외적인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 백사조 가서 또 볼 거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죠? 백사조 쪽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안가리 2번 보시면, 자, 신의 측에 반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이 신의 측도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요거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측 위반, 권리 남용 요거 다 직권주의입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양가로 3번. 신의 측 위반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당연히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밑줄 쳐 있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 개별적의 반대말은 일반적,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구체적, 개별적 표현하는데 신의 측은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밑에 빨리 보시면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신의를 제공했거나 객관적으로 봐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그냥 판례가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냥 좋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뭐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래야 이제 신의 측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뭐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가 정의의 관념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때는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문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파생 원칙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이제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뭐 금반환의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그냥 사정 병행 원칙,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일단 모순행위 금지부터 보시죠.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보시면 금반의 원칙 의 보시면 자신의 선행위가 모순되는 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서 판례 고찰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거 이제 밑줄은 안 꺼였는데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집행권의 공정성과 무효임을 주장해서 경매 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선행행위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경매가 무효니까 이거 주장해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가만히 있었다. 그죠? 선행행위다. 그죠? 게다가 셋째 줄 배당기일에 배당금 주니까 이제 남은 거 돌려주니까 이의 없이 수령했다. 그럼 다 인정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경락인으로부터 뭐 이사 비용을 받고 부동산 임의로 명도까지 해줬다. 경락인한테 물건 다 넘겨줬다. 그죠? 그러면 이 경매를 다 인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에 경락인에 대해서 근저당권이나 공정수가 효력이 없으면 여러 경매 절차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 경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특히 말소를 청구한다 돌려내놔라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이 되죠. 그죠? 이런 거 이제 모순행위 금지에 따라서 금반환 원칙 또는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그죠? 일단 판결의 2번도 이것도 이제 금반환이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됐으면 소유권 이전 특히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나 뭐 취득시효 완성했지만 뭐 소유권 이전 특히 청구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약정했다면 이게 선행이죠. 근데 나중에 후에 또 이에 반해서 시효 주장을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모순행위 금지에 반해서 신의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기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포기했다 그러면 그때는 시효익 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모르고 했을 때는 이제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 다 알고 그냥 뭐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취득시 이익을 포기한 거고. 이제 모르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신의 측에 의해서 또 이제 안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방가로 3번 보시면,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그래서 노트 좀 보시겠습니다. 노트 3쪽에 가보시면. 자, 임대인
임대인 갑이 X 건물을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돈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병은행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주냐? 담보 제공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그래 나 X 건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담보 제공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병은행은 그냥 빌려줘요? 아니에요. 다 조사하러 나가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조사하러 나가봤더니 이 X 건물 안에 갑이 아니라 을이 살고 있네? 그러면 이 병은행은 야 이거 임차인 있잖아. 그러면 너 임차인한테 보증금 제일 먼저 돌려줘야 돼. 그죠?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이 주로 이제 요즘 갖춰놓으니까. 그죠? 그러면 병은행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을아, 내가 지금 병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는데 아마 병은행에서 조사 나올 거다. 그때 너는 임차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상거주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을이 이제 좀 옛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옛날에는 임대인이 강자고 임차인이 약자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들어주고 뭐 이런 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걸 써주죠. 뭐 각서 등으로 뭐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나는 이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거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갈 때도 내가 보증금 뭐 받아서 나가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제 병은행은 그걸 믿고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이제 돈 빌려줘도 되겠네? 담보가 되네? 그러면서 이제 돈 빌려줬다. 그죠? 근데 나중에 결국 임대인 갑이 돈을 못 갚고 이제 X가 경매 절차 들어가니까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그죠? 이제 배당 요구 등을 하는 거죠. 그죠? 나 보증금 나 임차인 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보증금 반환하려고 배당 요구 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무상거주 확인서 써준 게 이제 선행행위. 그런데 나중에 배당 요구하는 게 후행행위. 지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배당 요구 등 대항력이나 임차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죠? 이런 이제 대표적인 판례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시면 방가로 선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음처럼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 요게 이제 선행행위였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금반환 및 신의 측에 위반돼서 허용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도 똑같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주택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서 임차 보증금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서 주택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 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신의 측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다만 요 1번 판례하고 2번 판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도 이제 그 위쪽 그림이 있고 아래쪽 그림이 있는데 노트는 이제 구별해서 그려드렸는데 그냥 한꺼번에 같이 그릴게요. 그죠? 요것만 하면 됐다. 자, 그래서 이 X가 결국 경매가 돼가지고 정이라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X가 경매가 돼가지고 이 정이라는 경락인은 지금의 공식적 용어는 매수인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인이라고 써버리면 이게 매매인지 경매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강의할 때는 그냥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라고 하면 경락인 말하는 게 경매 받은 사람. 그죠?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배운 거 기억해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무슨 주의? 인수주의. 소재주의 아니라. 그죠?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 진행돼도 바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경락인에게 인수돼요.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권이 이제 인수돼가지고 예컨대 아직 그 임대차 기간 종료 전이면 신소유자 나타났지만 나 더 살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을이 이렇게 정을 상대로 대항력 주장한다. 우리 판례는 이제 이것도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이것도 선행행위고 이것도 후행행위인데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의 측에 반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는 이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례는 무상거주 확인서 얘한테 써줬고, 그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먼저 가버리면 얘한테 침해가 일어나요. 그죠? 이런 상황은 당연히 뭐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사안은
무상거주 확인서 얘한테 써줬어요? 아니에요. 얘한테 써줬지. 그죠? 예. 무상거주 확인서 얘한테 써줬는데 이쪽으로 대항력 주장한다는 거죠. 과연 이것도 반하냐? 이것도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 이 두 경우 모두 다 그냥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두 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거주서 이쪽으로 써주고 경락인에게 대항력 주장하는 거 이것도 이제 모순행위 금지 신의칙에 반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요 사건 나오면 그냥 뭐 신의칙에 반한다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그까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죠? 이런 분 계셔요. 그죠? 좀 날카로우신 분들은 무상거주서 확인도 이쪽으로 써줬는데 지금 이쪽에다 대항력 주장하는데 이것도 신의칙에 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판례는 반한다 그랬다. 그죠? 요게 이제 1번과 2번의 뭐 차이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동지 판례도 보이죠. 그래서 동지 판례도 이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면 선행이 했기 때문에 또 아래 밑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 이것도 경락인이에요. 그죠? 경락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서 임대차 보증금과의 동시에 변경을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금반환 또는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굵은 글씨 왼쪽에 이제 배당 요구하는 거 이것도 신의칙에 반하고 맨 아래쪽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주장하는 것도 이제 신의칙에 위반되고 오른쪽처럼 뭐 임차 보증금 반환과에 동시양변한다 이런 것도 이제 신의칙에 반하고 되셨죠.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주장하는 게 좀 달라서 판례가 여러 개가 나와 있다. 네, 다 판례 태도가 일관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다. 다 이제 모순행위 금지 신의칙에 반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4번 보시면 밑줄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 원칙이나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얘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1차 이사의 소집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주장을 했는데 원심이라고 했는데 2심이죠. 예, 2심인 원심에 이르러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2심이 원심이기 때문에 그 원심은 2심을 말하는 거예요. 2심에 이르러서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소집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소집 절차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1심의 선행행위, 2심의 후행행위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판례가 이럴 때는 뭐라 그랬냐? 야,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자기도 적법한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 뭐 그죠? 예. 하자가 있었다고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요 표현이 이제 첫째 줄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요거는 이제 금반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다, 그걸 키워드로 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해서 주장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신의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 요거를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양간에서 한번 신의칙의 한계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죠.